안녕하세요. 오늘 읽을 책은 포노 사피엔스 코드 체인지 9이라는 책입니다.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문명의 대전환기를 관통하는 포노들의 새로운 기준 9개의 포노 사피엔스 코드를 읽어라. 그럼 책 속으로 고고싱. 먼저 큰 그림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혁명의 움직임이 사회적으로 또 우리 일상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나누어 금융, 방송, 유통, 일자리, 교육, 의식주입니다. 금융. 물리적으로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 돈입니다. 그 돈을 관리하는 곳은 은행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은행 업무의 표준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2017년 46.5%였던 모바일 금융 서비스 사용자 비율은 2018년 63.5%로 급증했습니다. 20, 30, 40대에서는 80%에 육박하는 비율을 보이고 50대에서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60대가 18.7%, 70대가 6.3%를 기록했습니다. 이 통계가 말하는 바는 간단하면서도 엄청난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은행 업무의 표준은 모바일 뱅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이제 점심시간에 나누어 낸 점심값을 동료에게 입금해주기 위해 ATM기를 찾거나 은행을 가는 일은 없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옷값을 붙이러 은행에 가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표준에 맞추어 무엇부터 바꾸어야 할까요? 은행 업무를 소개하는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은행에 대해 배워봅시다. 스마트폰을 열고 앱을 다운받고 계좌를 만드세요. 비대면 신청을 통해 계좌 신설이 바로 가능하죠. 그런 다음 이체가 필요할 땐 이체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던 상식, 그러니까 도장과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받습니다. 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안내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소수자 보호를 위한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시중은행에서는 종이 통장 발급을 표준 업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은행 기본 업무의 창구 처리 비중은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많은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지점에 90%가 없어져도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지점 하나 없이 서비스를 개시했고 2년 만에 1,100만 명의 고객을 모은 것은 물론 곧바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계좌를 하나의 앱으로 관리하는 오픈뱅킹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카카오뱅크보다 더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금융거래 서비스 앱 토스에서 오픈뱅킹을 시작한다고 하니 금융계에 또 한 번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돈 관리의 표준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한 지 불과 10년 만의 일이죠. 머릿속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표준 국민이라면 모바일 뱅킹을 써야 합니다. 오픈 뱅킹도 배워야 합니다. 돈 관리는 스마트폰이 하는 것이다 라고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을 다 바꾸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을 무릅쓰고 마스크를 쓴 채 계속 은행에 방문하는 것은 이제 슬기롭지 못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보편적이고 당연했던 생각의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모바일 뱅킹, 오픈 뱅킹은 스마트폰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표준 국민은 스마트폰을 인공장기처럼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미래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불편하고 화가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글로벌 문명에서는 그 변화가 더욱 극심하게 일고 있습니다. 중국은 거의 무화폐 경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중앙은행이 전자화폐 사용을 시작하겠다고 2019년 12월에 선언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여겼던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가 15억 명의 표준 화폐가 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미국도 빠르게 금융 서비스를 바꾸어가는 중입니다. 구글은 시티은행과 공동으로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도 계좌 개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글뱅크, 아마존뱅크의 등장입니다. 페이스북은 더 도전적입니다. 전 세계 20억 페이스북 가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리브라를 만들겠다고 하여 세계 금융계를 긴장시켰습니다. 페이스북 사용자 간 국경 없는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애플은 골드만삭스와 공동으로 애플 카드라는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애플페이 사용자는 2,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우버도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발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플랫폼이 형성된 기업에 고객의 편의를 위한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이제 상식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네이버에서 이미 금융 서비스를 시작했고 증권, 보험, 송금,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들의 도전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더구나 모든 소비자가 언택트 금융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사업 가능성은 더욱 확대되는 중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을 지켜내고 싶은 유럽과 일본이 규제로 맞서고 있지만 변화의 바람은 이미 포노사피엔스 문명으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남은 일은 내 마음의 표준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명에 적응하는 일입니다. 방송. 우리는 매일 음악을 듣고 뉴스와 방송을 보고 게임을 즐깁니다. 아마도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미디어 소비에 할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디어를 소비하는 대한민국 표준 문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019년에 대한민국 국민 1000명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저녁 7시 이후 어떤 미디어를 즐겨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57%가 유튜브를 즐겨본다고 답했습니다. 지상파를 즐겨본다는 사람이 19%, 케이블 TV가 9%로 합이 28%에 불과합니다. 3위는 5%를 차지한 넷플릭스였습니다. 저녁 7시 이후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TV가 아니라 스마트폰과 그 위에 펼쳐진 영상인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지상파 방송국들은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때 7,300억 원을 넘었던 KBS의 광고 매출은 이제 3,000억 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고
심각한 적자 경영을 견디다 못해 KBS 사장이 국회에 출석해 시청료 인상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시청료를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TV를 본다는 28%도 대부분 50대 이상이고 20, 30대는 아예 TV를 보지 않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모 기업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첫 강의 때 하루에 TV 지상파 채널을 한 번이라도 보는 사람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놀랍게도 올킬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청료 인상의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죠. 보지 않는 TV의 시청료를 심지어 인상해서 낼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테니까요. 코로나19로 집콕이 보편화되면서 유튜브와 넷플릭스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TV를 즐기던 사람들조차 이 새로운 포노사피엔스 문명의 콘텐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애프터 코로나 시대의 승자도 역시 유튜브와 넷플릭스입니다. 이들은 단지 미디어 플랫폼을 스마트폰 위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포노사피엔스라는 신인류가 어떤 콘텐츠를 좋아하는지 고민하고 그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콘텐츠만을 제작했습니다. 기존의 방송 체계를 고집하는 지상파 TV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수입은 큰 폭으로 줄고 조직의 몸집은 그대로니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2019년 KBS, MBC는 드라마와 시사 프로그램 등 고비용 콘텐츠를 대폭 줄이고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2015년에 거대한 폭풍이 일어 미디어 산업 전체가 대규모 통폐합의 회오리에 휘말렸습니다. 유튜브는 당당히 전 세계 1위 미디어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매월 20억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매일 10억 시간의 시청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공개한 유튜브의 2019년 연매출은 18조 원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의 연매출은 이보다 대폭 증가할 것이 명백합니다. 이는 미국 최고 지상파 방송국 광고 매출의 3배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동시에 구글에 이은 세계 두 번째 검색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유튜브는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신인류의 놀이터가 되었고 엄청난 지식의 보고도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구의 대표 콘텐츠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2017년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미국 케이블 TV 가입자 수를 넘어서면서 대중의 미디어 소비 방식에 혁명이 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넷플릭스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1억 5천만 명 이상이 유료로 즐기는 서비스가 되면서 포노사피엔스의 대표적 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했고 시가총액 170조 원을 넘는 엄청난 미디어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료 가입자 수도 200만 명을 넘었고 앞서 언급했던 여론조사에서도 4.8% 비율을 기록하며 유튜브와 TV에 이어 당당히 3위의 미디어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적인 록다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유럽 지역 가입자 수가 폭증하면서 한때 서버 확충이 힘들어 넷플릭스 측에서 방송 해상도를 낮추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넷플릭스는 애프터 코로나의 최대 수혜자라 불리며 2020년에는 시가총액이 디즈니를 넘어선 2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인류의 방송 소비는 TV라는 플랫폼에서 스마트폰으로 급속히 이동했다고 데이터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에 처음 등장해 거의 100년간 인류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TV가 그 왕좌의 자리를 스마트폰에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 미디어 소비 혁명은 연쇄적으로 산업계 전체의 재편을 가져오면서 강력하고 빠르고 파괴적으로 인류의 시장 생태계를 바꾸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 산업의 혁명은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하기도 전에 어느새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명의 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독보적인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강자, 디즈니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픽사, 히어로물에서는 마블이라는 분야 최강자의 엄청난 콘텐츠 파워를 보유한 디즈니는 겨울왕국2를 무기로 콘텐츠 전용 앱 디즈니 플러스를 출시했고 첫날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20년 1분기에 2,50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플랫폼에서 넷플릭스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플랫폼 구축 기술, 즉 IT 기술의 우위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IT 기술이 평준화되자 콘텐츠의 파워에 가려진 디즈니가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유통하던 디즈니의 콘텐츠를 자기만의 플랫폼으로 이동하기로 한 것이죠. 플랫폼의 분리와 독립 그리고 통합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모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OTT 플랫폼들은 이미 생존을 위한 새로운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는 미국을 보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절대 강자인 넷플릭스와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에 디즈니가 도전장을 내민 데 이어 애플의 애플 TV 플러스, AT&T의 워너미디어, 컴캐스트의 NBC 유니버셜 등이 2020년 미디어 시장의 엄청난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내에서도 지상파 3사 콘텐츠를 제공하던 푹과 SK텔레콤의 옥수수가 통합되어 국내 대표 OTT인 웨이브로 탄생하며 혁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를 많이 보유한 CJ ENM과 JTBC가 연대를 통해 티빙을 기반으로 웨이브와 경쟁을 선언하면서 전문가들은 2020년 우리나라 미디어 플랫폼 전쟁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유튜브와 넷플릭스, 거기다가 디즈니까지 글로벌 플랫폼의 시장 잠식도 강력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미디어 산업혁명은 말 그대로 숨 돌릴 틈도 없이 활화산처럼 폭발적으로 시장 생태계를 바꾸는 중입니다. 그 불타는 시장에 코로나19는 태풍 같은 바람이 되어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쓸어갈 기세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미디어 산업의 혁명은 앞으로 거의 모든 산업으로 번지는 예고편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춤거리고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유통. 미디어 소비 방식의 변화는 이미 유통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대한민국 온라인 소비 증가율은 속도가 엄청납니다. 2019년 11월에 온라인 매출은 12조 원을 넘었고
이것은 전년 대비 20.2% 증가한 것으로 무려 2조 1,462억 원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온라인 쇼핑 금액 중 65.9%가 모바일 쇼핑으로 이것 역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2018년 온라인 쇼핑 전체 매출도 1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음식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0%가 넘게 증가했고 서비스 분야 매출은 대부분 50% 이상의 신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식음료와 화장품 구매는 33% 이상 증가했습니다. 생수 배달 서비스는 아예 제조기업에서 구축한 배달 앱과 배송팀이 등장하는 등 소비 방식까지 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변화도 무시무시한데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아예 언택트 소비로 이동해버린 것이죠. 2019년 1분기 신세계 쓱닷컴 매출은 전년 대비 42%가 상승했습니다. 쿠팡도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쿠팡이 비교적 젊은 소비층의 플랫폼이었다면 쓱닷컴은 비교적 높은 연령대의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함께 폭증한 것은 그동안 오프라인 기반의 소비를 선호하던 세대까지 비대면 소비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통 생태계의 재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어느 정도 다시 돌아가겠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은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뻔히 다시 올 위기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한심한 일이 없겠죠. 소비를 책임지는 유통산업의 생태계에서 존재하던 기업도 일자리도 전부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말이죠. 유통 분야에 있는 기업이나 일자리 숫자를 감안하면 엄청난 혁명적 변화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호모사피엔스 문명이 가장 급격하게 파고든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음식 배달 서비스입니다. 정말이지 엄청나게 시켜 먹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 민족은 2019년 거래 금액 8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쟁 기업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더하면 총 금액은 16조 원을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서 2019년 쿠팡까지 음식 배달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데이터는 음식 배달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생태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배달을 전담하는 부릉, 배민 라이더스 같은 대형 기업이 탄생했고 식당은 창업하면 배달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들과 배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식당의 매출 비중도 배달 비율이 증가하면서 배달 고객이 가장 중요한 고객층이 되었고 이제는 아예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도 크게 늘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임대료도 홀서빙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으니 초기 창업자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공유주방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등장했습니다. 빈 가게에 주방을 설치하는 비용도 절약하자는 것입니다. 택시도 공유하고 호텔도 공유하는데 주방이라고 공유 못할 것도 없죠. 식당 창업을 꿈꾸는 청년은 공유주방 월세만 준비하고 고객을 매료시킬 레시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주방용품을 구매할 필요도 없이 공유주방에서 조리하고 장사는 배달 플랫폼을 활용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배달을 많이 시키는지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 켈러닉은 우리나라에 와서 공유주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트렌드가 바뀌자
이제 사업의 방식도 일자리도 모두 바뀌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여전히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식당에 가서 먹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놀라울 만큼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배달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식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준으로 세상의 변화를 판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상식적이지 못한 것으로 너무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바꾸겠다고 발표하면서 일어난 논란은 대한민국 사회적 표준이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은 폭증했습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가진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배려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역 공공 앱으로 대체하겠다고 나선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까짓 플랫폼이야 달랑 앱 하나일 뿐이지 라는 생각이 아직도 팽배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배달의 민족은 2019년 독일계 글로벌 배달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즈에게 4조 8천억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사실 이때 많은 사람이 우리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 되었다고 비난하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정작 놀라운 것은 4조 8천억 원이라는 매각 대금이었습니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대한항공의 시가총액이 2조 원 정도고 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이 5조 7천억 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펀드라면 배달의 민족에게 5조 원에 가까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글로벌 펀드는 배달의 민족의 성장 가능성을 대한항공의 2배 이상, 현대중공업과 비슷한 정도로 평가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배달의 민족은 4천억 원의 해외 자금을 유치해 원활한 배달 생태계 구축에 투자해왔고 그것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달의 민족을 달랑 앱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튜브도 인스타도 페이스북도 언제나 베껴 만들면 되는 까짓 앱 하나로 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회 지도층의 생각이 이래서는 포노사피엔스 표준 사회로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 플랫폼이든 조금 불편하다고 사람들이 찾아와 시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소비자가 왕이 되어버린 포노사피엔스 문명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누구든지 흉내내 만들 수는 있지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기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기술 수준이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업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독점에 대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명의 표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후대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공격적 경영으로 2019년 결제 금액 17조 77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7%의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1등인 네이버의 20조 9,249억 원에는 못 미쳤지만 이러한 성장세라면 2020년 챔피언에 등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전년도에 더 높은 결제 금액을 기록했던
이베이 코리아를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순위가 뒤바뀌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경쟁이 거세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도 급증해 이익은 줄고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투자 자본은 계속 쏟아지는 중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성장세가 달콤하다는 것이죠. 신세계, 롯데 등 유통 대기업들도 온라인 쇼핑몰 구축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조 단위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쇼핑몰의 매출이 급격한 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롯데는 무려 200개의 대형 매장을 폐쇄하기로 했고 빠르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의 중심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유통산업의 생태계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가뜩이나 어려운 유통업계의 고통을 더욱 심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매출이 끊긴 대형 백화점들은 매출이 60에서 40%나 감소했고 수많은 의류와 화장품 매장들도 고통스러운 매출 감소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외출이 사라진 소비자들은 자연스레 소비를 줄였고 그나마 있는 소비도 온라인으로 옮겼습니다. 소비의 플랫폼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 소위 인플루언서라는 새로운 스타들이 등장하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멋진 옷이나 화장품을 소개하고 직접 판매하는 미디어 커머스라는 신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왕홍이라는 징업군이 형성되어 개인 방송을 기반으로 판매를 활성화하고 있었는데 2017년 15조 원이던 왕홍 시장 매출은 2019년 100조 원을 넘었고 2020년에는 왕홍을 비롯한 소셜 커머스라는 신유통 채널이 무려 516조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기존 기업들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면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조금씩 앞서가는 미국도 시장혁명에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미국 마스터카드사가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미국 온 오프라인 매장 매출은 총 1,02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3.4% 증가한 것인데 그중 온라인 매출이 무려 18.8% 증가했습니다. 전체 매출 중 온라인 매출 비중도 14.6%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시장은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미국 소매점 약 9,300곳이 문을 닫았는데 전년 대비 59%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 사이 미국 유통의 대표 주자 아마존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2019년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500만 명의 프라임 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시가총액 1,058조 원을 기록한 아마존은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국 내 36곳의 대형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더욱더 빠른 배송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로나19라는 토네이도까지 덮쳤습니다. 2019년 코로나19의 미국 확산으로 미국 정부는 록다운이라는 미중유의 충격적인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장소를 폐쇄한 것입니다. 온라인 업체의 폭발적 성장의 기회가 되었고 오프라인 시장은 그야말로 파산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00년이 넘은 백화점들이 줄줄이 파산 중입니다. 2018년 시어스 파산 이후 코로나로 인해 JC페니, 니만 마커스 등이 2020년 5월 파산했고 메이시스도 적자 누적으로 위기입니다. 한때 고성장을 자랑하던 패션계의 대표 기업들인 포에버 21, 제이크루 등도 파산해버렸고 이 외에도 엄청난 호황을 누리던 패션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100년 넘은 백화점 데버넘스도 독일의 100년 넘은 백화점 카우프호프도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100년 된 백화점의 몰락은 100년 동안 큰 변화가 없던 유통에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혁명의 시간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백화점이 100년 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사한 기업들과의 치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쟁이 아닙니다. 업종이 사라지는 변화입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인류의 소비 표준 변화가 만드는 파괴적 혁명이 유통으로 번지는 중입니다. 물론 월마트 같은 오프라인 강자들도 순순히 물러설 기세는 아닙니다. 월마트도 온라인 주문과 방문 픽업을 연계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2019년 많은 고객의 선택을 받아 변신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출 하락에 전전긍긍하던 많은 기업도 온라인 유통 분야에 투자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마존은 유기농 슈퍼마켓 체인점 홀푸드마켓을 인수하면서 오프라인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바야흐로 온 오프라인 모든 전선에서 유통의 전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애프터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은 앞면의 위기, 뒷면의 기회라고 쓰인 동전과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 성장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지 아무런 확신도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엄청난 속도로 달라질 것이고 그 문명은 포노 사피엔스가 주도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혁명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재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지식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포노 사피엔스 인재입니다.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기회로 막고 싶다면 신인류의 소비 습관을 꿰뚫고 있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자, 이렇게 혁명적인 시장의 변화가 현실이 되었으니 이 가운데 일자리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실 이미 일자리에 대한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까운 은행 인력부터 살펴보면 2020년 1사분기에만 80개가 넘는 은행 지점이 폐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점 폐쇄를 통한 경비 절감도 매력적이죠. 대부분 인터넷 뱅킹이 익숙하지 않은 나이 드신 분들이 지점을 이용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지점 방문자 수가 더욱 줄었고 반면 카카오뱅크 같은 편리한 인터넷 뱅킹 가입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은행원들이 필요할까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 및 개발하는 인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점에서 근무하는 인재상과 디지털 플랫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인재상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어떻게 업무가 처리되는지,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고객은 어떤 서비스에 매료되는지, 고객 문의 시 대응 서비스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심지어 친절하다는 건 어떻게 정의되는 것인지, 은행 업무에 대한 모든 것이 새롭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시로 찾아올 코로나 같은 감염병에 대비해 디지털 기반의 재택근무 능력도 뛰어나야 합니다. 그러니 프로그램 개발자 외에 일반 사원을 선발할 때도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기획 경험이 많은 사람, 디지털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사람, SNS 마케팅 경험이 많은 사람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즉, 포노사피엔스 문명에 익숙한 인재와 포노사피엔스 사업 기획에 전문적 능력이 풍부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벤처기업에서 핀테크 사업 기획을 하며 한 3년쯤 블록체인 개발에 매진했던 인재는 어떨까요? 매력적입니다. 대학 시절 한 학기 동안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온라인 회의를 통해 SNS 마케팅과 V커머스 사업 기획에 참여했던 인재는 또 어떨까요? 고객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머신러닝으로 큐레이션 프로그램까지 경험했던 인재도 상당히 매력적일 것입니다. 이런 인재를 뽑아 앱뱅킹과 핀테크 사업 기획, SNS 마케팅을 맡겨보고 싶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학점의 토익 점수는 얼마고 해외 어학연수 6개월 다녀왔다는 스펙으로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들입니다. 기존의 금융 분야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매력적인 인재가 되기에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기존의 사고방식과 교육방식만을 고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포노사피엔스 시대 금융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키워내고 기존의 인력은 또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방송 분야에서는 어떤 전문 인력이 필요할까요? 우선 지상파 방송은 이제 몸집을 줄여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국민의 3분의 1도 보지 않는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 세금성 재원을 계속해서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줄일 수 없다면 역할이 달라져야 합니다. TV라는 일방향의 플랫폼에 방송을 내보내는 영역을 넘어 매력적인 콘텐츠 창작자의 역할을 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 지상파 방송이 변화하는 방향도 이와 일치합니다.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포맷과 형식을 지상파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재의 양상도 달라집니다. 콘텐츠의 플랫폼이 TV에 한정되어 있던 시절과는 제작 방향도 비용도 전부 달라져야 합니다. 인력도 디지털 문명 시대에 맞는 형태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상파의 위상도 역할도 조직도 모두 재검토되고 재배치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바꾸는 수준의 혁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의 표준을 바꾸는 엄청난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콘텐츠 제작사들로부터 절대 강자이자 유일한 구매자였던 지상파 방송국들은 이미 그 위상이 많이 추락했습니다. 현재 제작사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구매처는 넷플릭스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200만 명, 전 세계 1억 5천만 명의 고정 고객을 보유한 플랫폼이니 당연한 현상입니다.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선투자가 필수적인데 넷플릭스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광고 수익이 줄어든 지상파는 당연히 투자에 소극적이겠죠. 2018년 7개에 그쳤던 넷플릭스 방영 우리 드라마는 2019년 11개로 대폭 증가했고 이에 따라 드라마 제작 환경 역시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0년에는
넷플릭스가 콘텐츠 제작에 20조 원을 투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디즈니, 애플 TV 등과의 콘텐츠 전쟁이 더욱 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제작 전문 기업과 인력에는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가 열렸습니다. 방송사가 독점하던 콘텐츠를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가치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미 좋은 대본이 나오면 넷플릭스, 케이블 TV, 지상파의 순으로 접촉을 한다고 합니다. 포노 사피엔스 시장에 쏟아진 자본은 시장의 질서를 재편합니다. 이제 콘텐츠 제작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싶다면 말이죠. 코로나19 이후로 넷플릭스 가입자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면 수익 구조가 더욱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PD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지상파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PD는 이제 케이블 TV나 유튜브 콘텐츠 제작사로 높은 연봉에 스카우트됩니다. 5년 전쯤 한 지상파 스포츠 방송 PD가 라이엇 게임즈라는 게임 회사에 스카우트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배 PD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안 좋은 곳으로 가는구나. 내 마음이 무겁다. 라고 위로의 말을 전했더니 옆에 둘러서 있던 후배 PD들이 모두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고연봉으로 좋은 자리에 스카우트되어 가는 건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선배 PD는 게임 방송 시장이 그렇게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이미 스포츠 분야에 혁명이 온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17년 롤드컵 결승전 시청자 수가 8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스포츠계 최고의 이벤트라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최고 시청률이 나왔을 때 시청자 수가 1,000만 명에 불과했는데 말이죠. 게임 방송 산업의 성장을 예상하고 미리 라이엇 게임즈를 선택한 젊은 PD의 도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2019년 1년 동안 롤게임 중계방송을 본 시청자만 1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 속도는 어마어마합니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는 게임이 당당히 최고의 프로 스포츠로 자리 잡은 것이죠. 그리고 선구자가 된 PD는 지금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게임 방송계 슈퍼 인재가 되었습니다.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따라 광고 시장도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2019년 총 광고비 13조 9천억 중 방송 광고비는 3조 4천억 원, 온라인 광고비는 6조 5천억 원으로 이미 크게 역전되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방송 광고비는 전년 대비 7.5% 감소한 반면 온라인 광고비는 1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쇄형 광고비도 3.8% 감소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실감하게 합니다.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매체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변화의 방향입니다. 문제는 인력 구성입니다. 현재 3만 8천 명의 광고시장 종사자 중 58%가 인쇄 광고 시장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매년 20%씩 성장하는 온라인 광고 및 디지털 마케팅 시장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반면에 인쇄형 광고 시장에는 많은 실직자가 생길 것임을 이미 데이터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신입사원이든 기존 사원이든 모두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위축되는 시장에서 걱정만 하고 있기보다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표준을 인지하고
내 마음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도전의 방법을 찾는 오늘의 시도가 향후 10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늦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생각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방송 시장만큼은 아니지만 유통 분야 인력 시장도 급격한 변화가 이미 예고됩니다. 온라인 쇼핑의 소비 신장률은 20% 가까이 유지되는 반면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은 3에서 5%씩 매년 감소하고 있으니 필요한 인력의 변화가 생기겠죠. 특히 방송산업의 변화가 유통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집니다. TV를 보던 사람들이 유튜브로 올려가면서 TV 홈쇼핑 역시 매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19년은 미디어 커머스라 불리는 개인 방송 유통 채널이 크게 성장한 해였습니다. 신세계 롯데, CJ E&M, 현대 등 홈쇼핑의 큰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바일 채널을 강화했고 실제 많은 매출이 모바일 채널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들어 홈쇼핑 회사의 TV를 통한 매출 비중이 기어이 50% 이하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는 미디어 소비 습관의 변화가 물건 구매 습관의 변화로 이어지는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TV 홈쇼핑이라는 비즈니스의 기본 개념까지 재정의해야 하는 시대로 진입한 셈입니다. 재택근무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과 미디어 커머스 기획에 뛰어난 인재가 유통 분야에서 가장 각광받는 시대라면 이에 맞추어 교육도 달라져야 합니다. 포노 사피엔스 문명의 색깔이 우리보다 훨씬 강한 중국은 이미 미디어 커머스가 주류 유통 채널로 성장했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중국 광군제 당시 매출 45조 원의 50%가 라이브 개인 방송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플루언서 왕홍이 만드는 시장은 2020년 5G의 도입과 함께 개별적 통신 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미디어 커머스는 재미와 쇼핑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솔루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소비의 표준은 개인 방송을 보다가 온라인으로 즉각 구매하는 미디어 커머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이끄는 것은 바로 1995년 이후 태생인 Z세대입니다. 유통 분야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려면 이들의 소비 생활을 속속들이 알아내야 합니다. 시장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우리나라 대표 유통 대기업들의 변신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그동안 백화점, 마트, 홈쇼핑별로 개별 유지하던 온라인 쇼핑몰을 쓱닷컴으로 통합하고 회사를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킨 후 1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핵심 유통 채널로 키우고 있습니다. 롯데그룹도 2018년 8개의 별도 온라인몰을 통합하고 롯데온 쇼핑몰을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3조 원을 투자해 2022년 온라인 쇼핑몰 1위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온라인 유통의 절대 강자 네이버, 쿠팡, 이베이 코리아, 티몬, 위메프 등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은 크게 늘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적자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말 그대로 쩐의 전쟁이 유통업계에 번진 것입니다. 인재 확보 전쟁도 이미 치열합니다.
2020년 5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쓱닷컴의 집무실을 차렸습니다. 백화점과 이마트에 이어 쓱닷컴을 신세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온라인 유통 인재 시대입니다.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유통산업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가 어떠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물건이 스마트폰을 통해 주문되기까지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되는지 마케팅팀은 새롭게 공부해야 합니다. 주문이 시작되면 물건은 어떻게 배송되고 반품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에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던 일들을 고민하고 최고의 솔루션을 찾아내야 합니다. 물류센터의 역할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리셋해야 합니다. 배송체계도 새롭게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는 물건을 팔기만 하면 되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소비자가 쓰고 경험한 리뷰까지 챙겨보고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CSR이 크게 강화됩니다. 소비자가 권력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광고 미디어의 플랫폼과 표현 방식, 스토리라인까지 과거와는 정말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유통업계에도 급격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재가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포노사피엔스 시대를 꿰고 있는 능력 있는 인재는 유통업계에서도 스카우트 대상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려면 또 오래 일하고 싶다면 공부해야 합니다. 그것도 학교가 아니라 스스로 구글링을 통해 학습해야 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전문 분야의 변화는 오직 내가 찾아야 제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인력이 다 포노사피엔스 인재로 교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도 이제는 재택근무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업무의 처리 방식 변화에 맞추어 인재의 기준이나 평가 기준도 변화가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정해진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기업도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입 직원만 디지털 문명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더 시급한 건 디지털 업무 추진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고참 직원들입니다. 이들이 빠르게 새로운 업무 방식에 적응해야 합니다. 어려워도 강제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래 살아야 하고 그래서 오래 일해야 합니다. 필요한 인재가 되려면 이제는 포노사피엔스라는 새로운 표준 문명을 배워야 합니다. 방송국에서 유튜브 기반의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처음에 나섰던 한 PD는 방송 제작에 갖고 있던 편견을 깨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박준형이라는 인물을 만나 왓썸맨이라는 히트작을 낼 수 있었고 뒤이어 제작한 워크맨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PD부터 그 팀의 모든 스텝까지 각광받는 슈퍼 인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사이 미디어 플랫폼이 방송에서 유튜브로 급선회하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도 80%의 방송산업 종사자들은 여전히 기존 방식의 업무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 일하고 싶다면 업의 환경이 바뀐 만큼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송은 소비자가 떠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폐허에 홀로 앉아 눈물만 흘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세부 업무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탐색을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화를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의 길을 나서야 합니다.
사실 혁명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기존에 축적된 지식은 튼튼한 미천이 됩니다. 이미 기존 방송 제작진들이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속속 히트작을 내놓고 있습니다. JTBC 스튜디오 룰루랄라의 왓썸맨, 워크맨은 물론이고 메가 히트를 기록한 EBS의 자이언트 팽TV, 김태호 PD가 만들어낸 유산슬, 방송에서 힘을 키운 백종원 씨의 유튜브 채널 론칭이 그 예입니다. 미디어 산업의 파워는 콘텐츠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상파 방송이든 유튜브든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달콤했던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진정 이 시대가 바라는 콘텐츠만 만들어낸다면 지상파 부활의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한물간 장르라 여겨졌던 트로트를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등의 프로그램으로 부활시킨 것만 보더라도 답은 콘텐츠 창조에 있습니다. 바야흐로 채널이 아니라 실력이 권력인 시대가 온 것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온다 해도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늘 만들던 대로가 아닌 포노사피엔스들의 미디어 소비 패턴에 따라 그들이 열광하게 만들면 되기 때문입니다. 표준을 달리하면 길이 보입니다. 교육. 일자리의 개념이 달라지면 교육도 당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포노사피엔스 문명은 교육의 표준도 크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던 대구에서 코로나나우라는 사이트를 개발한 사람은 16세 중학교 3학년 학생인 최형빈 군과 이진형 군입니다. 어린 나이에 사이트 개발을 한 실력도 전 세계 사이트의 정보를 모아 국민들에게 정확한 코로나 정보를 알려주고 싶다는 그 마음도 기특하고 놀랍습니다. 이 아이들은 오픈소스로 배우고 SNS 커뮤니티를 통해 학습해서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포노 사피엔스 문명의 방식으로 능력을 키우고 거기서 배운 대로 공익을 위해 기여한 것이죠.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이미 오랫동안 그들이 개발한 소스 코드를 공유하며 소위 지식 공유 문화를 만든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이 문명을 통해 코딩을 배우고 자라 코로나맵, 코로나 알림이 같은 앱을 개발하는 청년이 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자의 동선과 거주지를 텍스트 기반 데이터로 발표하자 26세 대학생 이동현 군은 이를 이용해 보다 직관적으로 확진자 위치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기반 코로나 맵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코로나 알림이라는 정보 시스템을 만든 대학생들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코딩을 배우고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익힌 대학생들입니다. 2013년 처음 시작되어 90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연합동아리 멋쟁이 사자처럼은 IT 비전공자 학생들이 스스로 배워 아이디어도 실현하고 창업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로 운영하는 교육단체입니다. 이제는 동아리의 취지가 사회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한 구글,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 공유와 사회 기여는 소프트웨어 개발 커뮤니티에서 오래된 전통이자 표준 문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달라지면 교육에 대한 생각의 표준도 달라집니다. 1995년 이후 태어난 Z세대 아이들은 유튜브를 통해 검색하고 공부도 합니다. 유튜브의 세계는 국경도 없고 영역의 경계도 없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최고의 콘텐츠가 선택받는다는 것을 알아챈 아이들은
일찌감치 유튜브로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택의 습관은 학원 학습으로도 이어집니다. 최고의 인터넷 강의 강사는 일타 강사라는 명성을 누리며 수백억 원의 스카우트 되기도 합니다. 한 명의 일타 강사가 많게는 수십만 명의 학생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학습에 익숙한 아이들이 성적 향상을 위해 더 좋은 교육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생존 본능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학교에서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을 때 학생들의 기대치는 엄청 높았던 반면 교사들이 보여준 수준은 한참 못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강제 온라인 수업 실시 이후 이와 관련하여 340명의 교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응답자의 60%가 온라인 학급을 운영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고 학생들과의 소통, 영상 제작, 라이브 수업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20, 30대 교사들조차 온라인 학습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교사들을 위해 영상 제작 방법, 온라인 수업 운영 사례, 온라인 수업 툴 활용법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아이들의 표준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강제적인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자 선생님들은 강의하는 대신 과제를 내주고 그것을 채점하는 것으로 수업을 대체하기까지 합니다. 부모님들이 나의 수업을 지켜본다는 부담감 때문이라고 하니 온라인 교육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실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왜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수능 점수 획득이 교육의 목표라면 더 이상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코로나가 지속되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붕괴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진짜 공부는 유튜브와 인터넷 플랫폼에서 하는 것이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과연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기존의 교육 방식이 더 우수한 것이고 유튜브나 인강에 의존하는 너희들의 학습 방식은 틀린 것이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요? 교육의 콘텐츠와 학습 방식 자체에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학교의 무능함은 사실 사회 전체의 표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교사를 뽑는 기준은 오로지 시험, 임용고시입니다. 그것도 어찌나 경쟁이 치열한지 재수, 삼수는 기본입니다. 그러니 교사가 되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실습하고 혁신을 고민할 시간이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죠. 그렇게 선발된 교사는 자기 경험에 비추어 아이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잘 보고 성적을 잘 받는 것이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 역시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 그 자리에 서 있으니 말이죠. 유튜브로 스스로 학습한 아이들이 놀라운 코딩 실력을 보이고 드론 조종 대회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1등을 해도 우리의 표준 시스템은 그저 일탈로 여길 뿐입니다. 6세 꼬마가 재미삼아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하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도 교사들은 관심을 둘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 걸 배운 적도 없거니와 종일 같은 수업에 산더미 같은 행정 업무로 시달리는데 그런 것을 안다 해도 아이들에게 소개해 줄 틈이 없습니다. 학교는 점점 더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방식이나 내용과 멀어지고 세대 간 생각의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거기다 극성스러운 학부모들은 조금이라도 혁신적인 수업을 시도하려고 하면
대학 입시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항의를 퍼붓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수능 만능의 교육 표준이 그 원인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시대에는 그 중요성이 많이 쇠퇴한 암기형 시험에 우리 사회가 아직도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수업을 하고 보니 수능 성적을 올리는 게 목표라면 학교 교실보다 일타 강사나 인터넷 유료 강좌가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학생도 부모도 알아버렸습니다.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될지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교육의 혁신이 절실하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교육의 혁신을 보여주는 사례는 이미 많이 존재합니다. 온라인 공개 수업 무크는 지식 공유의 한 축이 되어 점점 더 그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무크도 많은 교수들이 참여하며 교육 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에는 양질의 교육 자료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갑니다. 프랑스의 IT 교육기관인 에꼴 42는 최고의 IT 인재를 양성하고 있지만 수업도 교수도 없습니다. 교육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완성하도록 요구하고 그 답을 스스로 잘 찾아내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이렇게 3년을 교육하면 이곳의 학생들은 엄청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합니다. 세계 최고의 IT 플랫폼 기업들이 에꼴 42 졸업생들을 앞다투어 스카우트해 갑니다. 자신의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꼭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죠. 에꼴 42의 성공은 교육의 중심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들보다 입학이 어렵다는 미네르바 스쿨도 좋은 본보기입니다. 이 대학은 아예 캠퍼스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세계 7개 도시에 산재한 기숙사를 옮겨 다니며 온라인 수업을 받습니다. 수업의 절반은 에꼴 42처럼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성적은 암기형 시험이 아니라 프로젝트 결과 발표로 평가받습니다. 우리나라 기숙사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네이버나 카카오를 찾아가 새로운 앱 기반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며 프로젝트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결과물은 학생들의 이력서에 포트폴리오로 추가됩니다. 이렇게 교육받은 인재들을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탐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전히 암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호모사피엔스 문명 교체기에 필요한 것은 그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실력입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획일화된 콘텐츠를 학습시켜 성적과 스펙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줄을 세워 잘 형성된 사회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 진짜 실력을 키우는 교육으로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세계 경제의 주류가 된 호모사피엔스 산업 생태계가 원하는 인재상이 기존과 달라진 만큼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교육의 혁신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진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입니다. 슬기로운 생각을 바탕으로 교육의 문제도 풀어내야 합니다. 의식주 2019년 최고의 화제를 낳은 벤처기업은 배달의 민족입니다. 무려 4조 8천억 원의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즈에 매각되면서 벤처기업 매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배민 김봉진 대표는 DH의 최대 주주 중 한 명이 되었고 동시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11개 국가의 배달 사업 전체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그동안 보여준 음식 배달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글로벌 투자 자본이 높이 산 결과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선식품을 전날 밤까지 주문하면 새벽에 배송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개념으로 판을 바꾼 기업도 있습니다. 2014년 설립된 주식회사 컬리의 마켓컬리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위에 샛별 배송이라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얹어 2015년 29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을 2019년 4천억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신선식품 소비 트렌드에 엄청난 혁명을 가져온 기업입니다. 마켓컬리의 등장 이후 온라인 쇼핑의 대표 기업 쿠팡, 헬로네이처는 물론 신세계, 롯데 등 대형 유통기업까지 모두 뛰어들며 식품의 소비 트렌드를 바꾸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5년 100억 원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새벽 배송 시장 규모는 2019년 8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저녁 11시 이전에 먹고 싶은 게 생각나면 스마트폰을 열어 주문하고 아침에 문을 열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이 신박한 서비스는 소비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대한민국 대표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준비물을 깜빡 잊어버렸어도 갑자기 저녁 때 먹방을 보다가 백합국이 먹고 싶어도 바로 해결해주는 새벽 배송은 매력이 철철 넘치는 서비스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먹고 싶은 게 생기면 스마트폰을 켭니다. 치킨도 떡볶이도 짜장면도 스마트폰 앱으로 배달시킵니다. 아침 식사 준비도 점심 식사 준비도 야식도 배달 서비스로 해결합니다. 즐거운 경험은 SNS를 타고 급속히 번지면서 포노사피엔스 소비의 새로운 식생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사 문화의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것도 바로 이 음식 배달 서비스 생태계입니다. 주문이 폭증했는데도 모두 해결해냄으로써 우리 국민은 일단 사재기에 대한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았습니다. 의류 소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류 소비 40%가 온라인으로 옮겨갔습니다. 의류 소비가 달라지자 성공 벤처도 뜨겁게 성장합니다. 2019년에 우리나라 10번째 유니콘이 바로 의류 유통에서 탄생했습니다. 바로 무신사입니다.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뜻의 무신사는 신발 거래 사이트로 성장하고 패션의 전 분야로 확장하더니 창업 15년 만에 2조 가치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019년 거래액이 무려 9천억 원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1조 5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신사는 포노사피엔스 시대 의류 소비의 트렌드 리더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창업한 동대문 기업 스타일난다는 창업 13년 만에 6천억 원 가치의 기업으로 성장했고 동대문 의류만 모아 파는 의류 쇼핑 앱 지그재그는 창업 4년 만에 2018년 누적 매출액 1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성 전용 쇼핑몰 W컨셉은 2019년 매출이 2천억 원을 돌파했고 29cm 스타일 쉐어도 각각 매출 1천억 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패션 기업들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모두 디지털 플랫폼에서 엄청난 팬덤을 만들어 성장한 포노사피엔스 문명의 대표 기업입니다. 라이브 방송이나 인스타그램을 보고 물건을 구입하는 미디어 커머스도 크게 성장 중입니다. 이제 옷을 사고 싶을 때 폰을 여는 시대로 표준이 이동하고 있음을 소비자 데이터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집을 구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집을 구할 때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합니다.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앱 서비스 직방과 다방은 집 구하는 대표 플랫폼이 되었고 기업 가치도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법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펀드를 모아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펀드를 모집해 개발 시행 사업을 하는 방식은 이미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집도 빌딩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고 개발하는 새로운 문명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의식주라는 인간의 기본 소비 생활의 표준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한 지 불과 13년 만에 인류는 마치 인공장기처럼 이 도구를 활용하며 새로운 문명세계, 새로운 시장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95% 이상의 사람들이 이 도구를 사용하면서 신문명 흡수에 가장 빠른 적응력을 보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은 국민 모두 접촉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언택트 소비 생태계가 잘 만들어져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는 언택트 문명이 표준이 됩니다. 우리가 이 문명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주관자로 다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